지난 시간에 이제 균일설의 원리들에 대해서 쭉 설명했었는데 좀 기억나요? 네. 예, 카드 쌓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네. 예, 근데 그 카드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표준화석이라고 하는 녀석이 한다 그랬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주요한 가정 두 가지가 뭐냐? 지층이 한 번에 하나씩 쌓인다. 그쵸? 네. 그래서 각 지층은 특정한 시대를 가리킨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일수록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가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표준화성 역할을 하는 화석이 반드시 멸종했다라는 가정 두 가지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균일설이라고 하는 것 전체가 이제 흔들리게 될 만큼 중요한 전제이자 가정이었다라고 하면서 원리들을 쭉 설명했었어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원리들의 기초에서 균일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놓는 지질 주상도라는 게 있고, 또 이 지질 주상도를 균일론자들은 진화론의 증거로서 제시를 하거든요. 네,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몇 쪽이냐면요. 245쪽입니다. 245쪽으로 가시면은 자, 그래서 연결시켜준다. 만약 그러한 지층들이 존재한다면 말이다. 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얘기예요. 표준화석을 사용해서 각 지역에 그쵸? 떨어져 있는 그 지층들을 하나로 그쵸? 연결한 그래서 우리 카드 생각했었죠. 1, 2, 3, 4, 5, 6. 이렇게 본래 거를 복원한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림. 지층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지질 주상도라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서 그 내용 살펴볼게요. 만약 균일설에 기초한 가정이 맞다면 이 가정이 아까 말했던 그 두 가지 가정이에요. 각 지층이 쌓인 시기를 기준으로 지구상의 모든 퇴적암 지층들의 순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종류의 추론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지층들을 순서를 매겨보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을 채택할 때 여러분은 한 가지 형태를 주목하게 된다. 지구의 과거에서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생명체의 종류는 서로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인다. 아래 그림은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해 준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순서를 이렇게 쭉쭉쭉쭉 매겨 보니까 대충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좀 줄여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 대충 이제 요런 그림이 이제 나오더라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고 1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층이 있고, 이제 가장 위에 있는, 그 최근의 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요런, 지층들이 요런 순서로 매겨졌는데, 요 각 지층에서 이제 나오는 화석들을 살펴보니까, 이 초기에 그 화석은 어떤 화석이라는 거예요? 조류나 박테리아 같은 단세포 생물이 처음에 발견되다가 조금 덜 오래된 지층으로 올라가니까 어때요? 조금 더 복잡해진, 그쵸? 네. 삼엽충 같은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조금 더 그 현세대로 올라오니까 어때요? 뼈가 없는 해양 생명체가 나오기 시작하고 조금 더 젊은 지층으로 가니까 어때요? 오늘날과 같은 물고기가 나오고 조금 더 젊은 지층으로 가니까 육상 식물이 비로소 나오죠. 그리고 또 젊은 지층으로 가니까 어때요? 공룡 나오고 파충류죠. 파충류의 전성시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젊은 지층으로 가니까 드디어 포유동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더 젊은 지층으로 가니까 포유동물의 그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인간 화석이 가장 젊은 형태의 지층에서 발견이 되더라. 이런 식의 이제
특징을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어떤 그 지층이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다 갖고 있는 지층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구상에 없죠. 근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조각 나서 떨어져 있는데, 예, 이거를 이제 그 표준 화석을 매개체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렇게 쭉 연결해 본 겁니다. 이렇게 쭉 연결해 본 결과 이제 이러한 인제 그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그림을 놓고 보니까 재밌게도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생명체들이, 그쵸? 쪼끔씩 더 이렇게 마치 발전하는 것과 같은, 예,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그 진화론의 을 뒷받침하는, 예, 좋은 증거 자료로서, 예, 요런 인제 이걸 지질 주상도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인제 잘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 공립학교죠.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인제 이런 것들을 그냥 제시가 돼요. 예, 제시가 되면서 공부하면서, 예, 진화론이 상당히, 예, 설득력 있는 그런 이론으로 다가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246 쪽이에요. 균일설을 지지하는 지질학자들은 이와 같은 그림을 지질주상도라고 부른다. 지질주상도. 과거 전 세계의 암석층이 단절되지 않은 하나의 기록으로 나타내도록 서로 맞물리게 연속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론적이고 가상적인 그림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예, 그들이 갖고 있는 균일론의 이론에 따라서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예, 지층을 하나의 형태로, 예, 만들어 놓은 거죠. 그쵸? 예, 그 그림이 바로 지질주상도라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지질학 교과서, 심지어 대학 수준에서 집필된 교재에서도 거의 지적되지 않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지질조상도 같은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다. 지구상의 어떤 지역에서도 지질조상도에 있는 모든 지층들을 발견할 수는 없다. 이것은 단지 이론적이고 가상적인, 예, 그림일 뿐이다. 그쵸? 예, 이론적이고 가상적인, 예, 그림일 뿐이에요. 그쵸? 자, 이 그림에서는 각 암석층이 과거의 어떤 시기를 나타낸다고 추정한다. 더 나아가 특정한 암석층에서 발견된 표준 화석들이 실제로 그 암석이 어느 시기에 형성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정확한 척도라고 추정한다. 만약 이러한 가정들 중 어느 하나가 잘못되었다면 지질주상도는 순전히 허구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그쵸? 그래서 네. 표준 화석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쌓아 놨는데, 이게 멸종이 안 된 거를 그 연결고리로 사용했다라는 게 밝혀지면은 이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요 지층이 한 번에 하나씩 쌓인 게 아니라 동시에 쌓인 것이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역시 허구에 지나지 않는, 예, 그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위에 인제 보시면은 이론적이고 가상적인 그림이지 어떤 실제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내용은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 공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일반 과학 교과서에 가 보면은, 예, 생물이, 예, 진화했다라는 것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예, 그런 자료로서, 예, 소개가 돼요. 사실상 거의 진화의 증거에 가까운, 네, 그런 내용으로, 네, 제시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알고 보면 어때요? 그냥 실제로 그런 걸 발견할 수는 없어요. 땅을 파서 발견할 수는 없지만, 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론에 따르면은 지구가 이런 식으로 지층이, 예, 전 지역에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진화론이 사실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이 그림에서 수평으로 그려진 기다란 직사각형은 암석층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한 칸이, 그쵸? 예, 네. 한 칸이 한 시대를 나타내는 암석층, 지층을, 예, 대변한다는 뜻이에요. 네.
이러한 지층들 가운데 대다수는 그 안에 여러 지층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더 상세한 지질 조상도에는 여러 개의 직사각형이 더 많이 그려져 있을 것이다. 이 그림에서 수평으로 그려진 직사각형들은 균일설의 지질학자들이 지질 조상도의 주요 지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요 네, 한 시대를 나타내는 지층이라고 여기 캄브리아기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럼 요 지층에는 지층이 하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쵸? 이 네, 안에 세부적으로 지층이 여러 개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요렇게 그쵸? 묶어서 그냥 캄브리아기라고 하자. 왜냐하면 뭐 이 안에는 대동소이한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나 봐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기간으로 묶인 것이지 여기에 지층 하나짜리라고 생각하지는 말라. 이제 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균일설의 여러 가지 가정들에 따르면 각 지층은 과거의 특정한 시대를 나타낸다. 이러한 시기들을 일반적으로 기라고 말하는데, period죠. 위 그림에서 열거한 것처럼 각자 고유한 이름들이 붙어 있다라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캄브리아기, 선캄브리아기 뭐 이렇게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기 이름은 요거죠. 주라기, 그쵸? 네, 그 주라기 공원 해가지고 막 공룡 나오는 영화도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공룡 화석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기가 주라기하고 백악기랍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요렇게 이름 붙여진 지층에서 공룡이 가장 많이 나온대요.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겁니다. 자, 또한 그림에서 각 지층은 그와 관련된 일정한 범위의 연대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각 연대는 지층이 쌓인 시기를 균일설에서는 얼마나 오래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선 캄브리아기의 지층은 5억 7천만 년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위에 있는 캄브리아기 지층은 5억 년에서 5억 7천만 년 전에 쌓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쵸? 네, 그리고 구별만 해놓은 게 아니라 연대도 그쵸? 대충 추정을 해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균일설의 지질학자들은 어떻게 연대를 추정하는가? 사실 이것은 설명하기 아주 복잡한 과정이다. 주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을 공부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것이다. 우리 전에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얘기했었죠, 그쵸? 네. 그 원리도 간략하게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거를 기억하는데 네, 기억 좀 맞아요. 나요? 예, 네. 네. 설명하기 어렵죠, 그쵸? 네, 그래서 원리만 기억하시면은, 이게 모래시계의 원리다. 모래시계의 원리랑 똑같이 시간이 흐른 그 양을 측정한다. 일단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네. 그리고 모래시계와 같은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사실 갖고 있는 게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모래시계의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천차만별이 돼요. 어떤 원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 되고 좀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지금으로부터 한 6천 년 안쪽으로 들어오는 6천 년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물품들을 탄소 동위원소 측정법으로 측정하면은 그래도 그럭저럭 정확도를 보여준대요. 네. 근데 그게 12,000년인가? 8,000년, 정확한 연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간 8,000년보다 더 오래된 쪽으로 나가면은 이제 연대가 막 뻥튀기 되기 시작한다. 아, 막 이렇게 막 마치 팝콘 튀기듯이 펑펑펑펑 막 올라가는. 네.
예, 그런 이제 그 문제점들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이제 나타나는 이유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모래시계의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래시계의 단점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예, 일단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은 나중에 이제 이 연대 측정법을 더 자세하게 배우는 단원이 있을 거예요. 그쵸? 예, 네. 그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거나 이 연대 여기 보시면은 캄브리아기 뭐 5억에서 5억 7천만 년 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연대가 어떻게 순서는 결정할 수 있잖아요. 표준화석에 의해서. 이 절대 연대는 어떻게 나온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주로 뭘 사용한다고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으로 절대적인 절대 연대 네, 네. 비슷하죠, 그렇죠? 네, 그 우리 예전에 고고학에서 절대 연대라고 하는 게 절대 맞는 연대가 아니라 뭐예요? 그, 객관적인 방식으로 그나마 측정해서 나온 연대를 절대 연대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억에서 5억 7천만 년이 주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에 의해서 연대가 나온다. 순서는 표준화석에 의해서 나오는데 연대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에 주로 의존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이 그림에서 어떤 종류의 식물과 동물 화석이 각각 다른 암석층에서 발견됐는지를 주목하라. 예를 들어 선 캄브리아기 암석에서는 전형적으로 조류, 박테리아, 그리고 다른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만이 존재한다. 그렇죠? 네. 그러나 캄브리아기 암석과 오르도비스기 암석에는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다. 조금 더 복잡해졌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오르도비스기 암석 윗부분과 실루리아기 암석에서는 등뼈가 없는 해양 생명체, 저 무척추 동물이 또 발견된대요. 조금 더 복잡해졌죠. 그렇죠? 네. 지질주상도에서는 이보다 더 젊은 암석들로 가보면 마침내 물고기 화석이 나온대요. 오늘날 볼 수 네. 있는. 예. 아, 해파리 같은 게 이제 뭘로 바뀐 거예요? 물고기 형태도 출현한답니다. 조금 더 위로 가보면. 네. 그리고 이보다 더 젊은 암석의 식물에서는 식물의 화석이 발견되고, 그렇죠. 드디어 이제 육상에도 생명체가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네. 다음으로 공룡, 그 다음으로 포유동물의 화석이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젊은 암석, 즉 제4기의 암석은 인간의 화석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고등동물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지질주상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균일설의 원리에 의해서 전 세계의 지층을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쭉 나열해 놓고 보니까 꼭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 단순한 생명체에서 오늘날 인간에 이르는 고등 복잡한 생명체가 점점 발달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달하고 진화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질주상비가 공립학교의 그 교과서에도 실리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해요. 비록 삼엽충이 그림에서는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 지층에서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은 삼엽충이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나오고 위에는 꼭 없는 것처럼 그려져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는 페름기에 이르기까지 발견된다고 해요. 페름기가 어딘가요? 여기잖아요. 페름기, 네. 여기까지. 실제로 삼엽충은 이만큼을 커버하는 그 생명체라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왜 여기만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요 위쪽으로 가면은 빈도수가 어떻게 된다는 뜻일까요? 확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삼엽충에 그 나오는 화석 대부분은 다 어디에 대부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부분 몰려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삼엽충은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를 그 대변하는
그 표준화석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은 페른기에 나오는 페른기의 삼엽중 화석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이 지층이 캄브리아기 지층이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뭘 사용하겠어요? 일단 삼엽중 화석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보고 여기 보시면은 페름기에 또 어떤 화석이 있어요? 공룡 화석 있잖아요. 네. 공룡. 그렇죠. 그쵸? 네. 그러니까 삼엽중 화석이 나오기는 했는데 옆에 공룡 화석도 같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이 지층은 캄브리아기 지층이 아니라 뭐 어떤 지층이 되는 거예요? 페름기 지층이 되면서 삼엽충이 아니라 공룡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그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근데 삼엽충만 나와요. 딱 삼엽충만. 네. 그러면 뭐예요? 아, 이거는 캄브리아기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렇죠. 네, 삼엽충도 나오는데 육상식물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지층은 뭐예요? 아, 미시시피나 펜실베니아기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삼엽충이 표준화석으로 쓰인다라고 했을 때 의미는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근데 하여간 위로 갈수록 그 빈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게 같이 나오는 네, 그런 케이스들도 조금 아무래도 덜하겠죠. 그렇죠? 아, 하지만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 지층에서는 삼엽충이 가장 흔한 화석이다. 그러니까 딱 지층에서 나오면은 그러니까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에서는 화석이다 싶으면은 대부분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삼엽충이 가장 빈도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페른기에는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드물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아, 네.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 그림에 있는 화석은 각 지층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다른 데에서 뭐 그러니까 이게 발견이 안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지질 주상도를 그려놓고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짜 모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생명체가 진화한 것 같네처럼 보이죠, 그쵸? 네. 예, 그래서 균일론자들은 이 지질 주상도를 진화에 좋은 증거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살펴볼게요. 자, 이제 그림 8.1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 지질 주상도죠. 과거에 살았던 식물과 동물에서 어떤 진보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가장 오래된 암석층 섬 캄브리아기에서는 조류와 박테리아 같은 단순한 생명체만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그 요즘에 연구해 보니까 조류나 박테리아도 전혀 단순하지 않대요. 네. 네. 네, 굉장히 참 정교하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런 단세포, 그 단순해 보이죠? 좀 더 젊은 암석층, 예를 들어서 캄브리아기 암석층에서는 삼엽충처럼 좀 더 복잡한 생명 형태가 있다. 훨씬 더 젊은 암석층에서는 물고기, 곧 가장 복잡한 해양동물의 출현을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식물, 공룡, 심지어 포유동물의 화석들은 암석층이 점점 젊어지면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가장 젊은 지층에서 인류의 화석을 발견할 수 있다. 근데 네. 진화론에서 동물의 진화는 그래도 그럭저럭 설명이 돼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식물의 진화는 설명이 안 된다는. 와, 식물이지. 식물의 진화는 여러분 생각 안 해봤죠,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설명이 나오지만 진화론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고기가 지느러미 갖고 이렇게 헤엄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지느러미가 이렇게 좀 더 긴 애가 나오고 이렇게 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더 유리해지니까 그게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그게 바탕이 돼서 육지로도 진출하고 뭐 이런 식의 설명이 이제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더 나은 환경을 찾아가고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그래 진화했다고 치자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식물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식물은. 그쵸. 네, 식물은 원래 모든 생명체가 바다에서 단세포로 출발했다면서요. 그쵸? 그러면 식물도 그, 그 식물은 그럼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갑자기 뿌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그 뭐냐 줄기를 만들어내고 잎을 만들어내고 식물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서 식물의 진화 과정을 그 나름의 가설을 통해서 제시한 과학자는 지금도 없습니다. 아,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어찌됐건, 예, 그 부가적 얘기고, 예, 이런 식으로, 예, 어쨌거나 지질 기록이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꼭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균일론에 따르면. 네. 자, 균일론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탁월한 증거를 제공한다. 이게 이제 그 얘기죠. 네.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아주 오래전에 단 하나의 단순하고 공통된 조상에서 출발한다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정의가 무슨 뜻인가? 진화론은 아주 먼 옛날에 우리 지구에는 단 하나의 단순한 생명체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아, 그래서 예, 단세포 어쩌다 보니까 세포 하나가 생겨난 거예요. 네. 이 생명 형태가 번식을 시작하면서 어버이와 자손들 사이에는 특정한 차이가 나타난다. 우리 뭐 저기 뭐냐 뭐 변이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네. 감기 바이러스 이런 것도 변이가 계속 나오듯이 이 단세포 생명체도 이렇게 그 번식을 복제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변이가 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개체들이 출현했겠지. 그리고 그게 누적되면서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 발전한 거야. 이게 이제 진화론이라는 얘기예요. 네. 자, 인간을 예로 들어보면 둘 다 갈색 머리인 부모에게서 금발머리카락인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 비록 이 아이는 부모와 여러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부모와 아이 사이에는 차이점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진화론에서는 수백만 년이 흐르고 이 간단한 생명 형태가 계속해서 번식하고 그 자손들도 계속 번식을 이어갈 때 어버이와 자손 사이에 있는 조그만 차이점들이 쌓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면 결과적으로 너무나 많은 차이가 생겨서 지금 계속 생성되는 후손은 최초의 생명 형태와는 전혀 닮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단순한 생명 형태가 훨씬 더 복잡한 생명 형태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진화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변이가 조금씩 축적된다. 그 축적된 변이가 결국 뭐예요? 전혀 다른 종을 만들어낸다. 이게 진화론인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창조론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변이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종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축적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인종에도 뭐예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있지만 이런 변이가 아무리 계속 나타난다고 해서 인종 자체가 바뀔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되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진화로는 그것도 계속 쌓이면은 바뀐다는 뜻이에요. 아,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 백인종이나 흑인종이나 황인종은 전혀 다른 생명체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5억 년쯤 흐르면. 네, 근데 창조론에서는 그거는 그냥 특질의 변화고, 그거는 환경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기도 하고 발현되지 않기도 하면서 나오는 그런 특징의 차이지 그게 어떤 종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이게 이제 창조론입니다. 근데 아, 진화론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오히려 그런 변화가 축적되면서 뭐예요? 종의 경계와 한계 자체가 그 넘어서는 그런 변화까지도 그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진화론이 되는 아, 예.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요 아까 말했던 물고기 경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고기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 물고기는 부모와 형제, 자매보다 약간 더 긴 지느러미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라. 이로 인해서 그 물고기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보다 훨씬 더 빨리 헤엄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이 팔이나 다리가 조금 더 길고 강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럼 어때요? 달리기도 잘하고 뭐 좀 더 좋겠죠.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이 물고기는 훨씬 더 빨리 먹이를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다른 물고기에게서 도망치는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 그 결과 이 기다란 지느러미는 그 물고기에게 상당한 유익을 주었을 것이다. 이처럼 유리한 환경은 그 물고기가 살아남아 번식할 수 있는 기회를 훨씬 더 확실히 보장해 주었을 것이다. 아까 사람에게 얘기한다면은, 그렇게 좀 더, 손발이 길고 강한 친구가 이제 후손을 남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약간 그 손발이 짧고 약한 그 종족들은 번식을 못하니까 이제 멸종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사라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발이 길고 강한 친구만 남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물고기도 그런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 몇몇은 역시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긴 지느러미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물고기의 그 비율이 긴 지느러미를 가진 애들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이런 식으로 변화가 시작된 거다. 네, 이제 그러한 자손 가운데 하나가 번식하고 거기서 태어난 자손 중 하나는 다른 물고기들과 비교하여 지느러미 끝을 좀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라. 그 물고기가 마치 손을 가진 것처럼 지느러미 끝을 접었다가 펼 수 있었다고 가정해 보라. 네, 이번엔 뭐예요? 긴 지느러미 가진 것 가지고도 이제 만족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마치 이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기능을 어쩌다 보니까 갖고 태어난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것은 그 물고기에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다 밑바닥에서 먹이를 구하기 위하여 모래를 팔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 마치 지느러미가 아니라 손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손 기능 추가 지느러미요. 이러니까 이 물고기가 어때요? 더 많이 비율이 올라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돌멩이에 돌멩이에 돌멩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죠. 변화가 축적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번식을 계속하고 그로부터 태어난 자손들도 계속해서 번식을 이어갔을 때 그 지느러미는 단순한 지느러미라기보다는 마치 다리나 팔과 훨씬 비슷해 보이기 시작할 만큼 계속해서 변화를 거듭했을 수도 있다. 네. 계속 누적되고 축적되니까요. 그쵸? 예. 궁극적으로 아버지와 자손 사이에 생기는 엄청난 차이와 더불어 수백만 년 동안, 그쵸? 근데 이게 수백만 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계속 축적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다리와 팔이 달린 물고기가 생겨났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쵸? 네. 다리와 팔이 생겼으니까 이제 굳이 물속에서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물고기와 자손들이 계속 번식을 이어갔다면 결국에는 다리와 팔이 달렸으며 그리고 다리와 팔 달렸으니까 이제 육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공기로 숨을 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물고기도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 네. 시점에 이르면 그 생명체는 이제 물고기로 남아있을 수 없을 것이다. 대신 그 생명체는 어떤 다른 생명 형태, 아마 개구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개구리가 다시 진화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파충류가 되는 거죠. 그쵸? 아. 네. 공룡 도마뱀. 그리고 그 파충류가 다시 진화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조류나 포유류가 되는 거죠. 그쵸? 아 그렇게까지.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포유류가 다시 진화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영장류 중에 인간이 나오는 거죠.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은 영장류 있잖아요. 영장류는 그
사실 하나의 그런 어떤 그 생명에서 갈라진 거다. 진화론에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저기 오랑우탄이나 침팬지, 원숭이 이런 거 보고 아 네. 이런 짐승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진화론에선 안 되는 거예요. 아, 결국엔 영장류도 그냥 예, 여기서. 예. 그 네. 영장류뿐만이 아니에요. 영장류보다 하나 더 나가서 물고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예. 아. 아이고 우리 형제요. 아니, 그러면 낚시나 예. 이거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에서. 아, 인간이 굉장히 독특한 생명체다. 그렇죠? 자체적으로 동물과는 다른 어떤 존엄성을 갖고 있다. 이게 안 돼요. 진화론에 따르면. 네, 그쵸. 그래서 실제로 진화론이 막 이렇게 번성했을 때 인간을 아무렇게나 막 학살하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일어났던 시대가 있거든요. 아, 그 나중에 이제 현대 시대로 가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무서운 함의를 사실 갖고 있는 과학 이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종이 갈라지면서 다른 생명체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가 최소한 오랑우탄이나 침팬지보단 똑똑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더 나은 생명체로, 지능이 더 나은 생명체로 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조금 덜한 부분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아, 예, 그쵸. 그럼 이게 수백만 년 뒤에 흐르면은 그 뛰어난 생명체가 덜한 생명체를 마치 우리 원숭이 대하듯이 대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네. 이거 인종차별 아니에요? 아, 그렇네. 이거야말로 인종차별 아니에요? 아, 여기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진화론이. 아, 하여간, 그런 부분들까지도 연결됩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넘어갈게요. 네, 자, 만약 그림 8.2에 있는 지질 조상들을 유심히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등장하는 화석 기록이 바로 이런 내용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무엇보다도 가장 오래된 암석층에는 간단한 생명 형태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더 젊은 암석층일수록 훨씬 더 복잡한 생명 형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균일서를 지지하는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성캄브리아기 암석층에서 볼 수 있는 간단한 생명체가 번식을 시작하였다. 아버지와 자손 사이에 생기는 차이점들이 계속 쌓여 그 모습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변화들이 결과적으로 삼엽충까지 만들 정도로 쌓였다.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실제로 수백만 년이나 수억 년 전에 존재했던 단 하나의 간단한 생명 형태의 후손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쵸? 가상적인 구성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거죠. 그쵸? 균일론으로 봤을 때 요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이게 진짜 그와 같은 이제 사실을 보증하느냐라고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가정이 무너지면은 이것도 사실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지질주상도와 진화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안해요. 오늘 좀 많이 늦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화석 기록의 비율이에요. 전체 그 기록은 95% 대합 조개와 같은 화석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네. 그럼 지질 주상도가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게 맞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이거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여기에 대부분 다 이제 대합적. 이거 원래 이렇게 캄브리아기나 뭐 이런데 저기 이렇게 그려지고 이 위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대합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점점 좁아지는, 그쵸? 네, 이렇게 그려줘야 되죠. 그쵸? 이 화석 네, 비율을 따져서 본다면은. 그쵸. 근데 이거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마치 진짜 이렇게 진화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착시도 불러일으키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결론은 뭐냐? 지제주상도를 이렇게 구성하고 보니까 진화론이 마치 뒷받침되는 것처럼 보인다더라. 그쵸? 그래서 그게 교과서에도 실리고 있고, 진화론이 굉장히 설득하는 그런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